우리가 지금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규제들이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고 토지 거래가 구역 지정하고 이런 규제들이 해도 집값은 올라가지 않겠나. 결국에는 보유세를 올리든 등 세금 규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추석 이후의 부동산 현안까지 알아볼게요.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순서를 바꿨어요. 네. 우리 소장님 9월에 이어서 10월도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십니까? 오늘은 제가 대전 지방 한번 간만에 네. 추석을 앞두고 한번 겸사겸사 임장도 다녀오시고 성심당 빵도 사 먹고. 저희 또 나눠주신다는 줄 알고. 아니 근데요 627 대출 규제가 벌써 이제 기억 속으로 가물가물한 느낌도 드는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또 상승폭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네. 서울 아파트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8월보다는 9월이 좀 더 반등 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부동산은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9월 4주차인데요. 서울이 0.19%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주가 0.12%, 바닥에 있다가 0.08%니까 벌써 스멀스멀 한 달 만에 0.08에서 0.19%까지 올라갔고요. KB 통계를 보게 되면 뭐 0.3% 이상 이미 올라갔습니다. KB가 좀 더 빠르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다고 본다면 네. 실제로 부동산원 통계를 우리가 소개는 해드리지만 훨씬 더 보수적인 통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상승을 주도하는 마포, 성동 이런 한강벨트, 성동구가 0.59%까지. 이제 0.6이네요. 그렇죠. 거의 0.6이고요. 네. 지금 같은 현장 분위기라면 지금이 9월 4주차 통계니까 5주차 통계가 나오면 뭐 0.7%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현장은 북새통이거든요.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0.43%까지 올라갔는데 네. 뭐 0.6% 이상은 거뜬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6.27 대책 발표되기 전에 0.99, 0.98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6.27 전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역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네. 경기도도 전체적인 평균은 0.03이에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남시 분당구, 판교와 분당 신도시가 있는 곳. 우리 얼마 전에 여기가 1등했어. 라고 했는데 이번 주도 1등했네요. 근데 숫자가 독보적입니다. 0.64%. 0.64면은 52주 곱하면은 4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년간 집값 상승률이. 판교, 분당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광명시도 0.24, 과천도 0.23인데 통계뿐만 아니라 현장 분위기를 좀 모니터링을 해보게 되면 분당뿐만 아니라 최근에 용인 수지나 광교 쪽도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쪽으로 합니다. 번진다는 뜻이죠. 경부축을 타고 이렇게 그렇죠. 내려오고 있는데 한강벨트와 경부축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불길이 뭐 본격적으로 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추석이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KB 매수 우위 지수를 보더라도 9월 4주차가 77.3%, 3주가 67이니까 심리지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거래량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거래량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9월 거래량을 보게 되면 9월 거래량이 어제 기준으로 3,778건이거든요. 얼마 안 되네라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30일이니까. 그렇죠. 월말까지 남아있죠. 10월 말까지니까 이제 오늘이 10월 1일이니까 30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6,000건, 7,000건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 7월 거래량이 4,043건이었고요. 8월이 4,188건이었는데 훌쩍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6월에 폭등했을 때가 11,000건 정도였으니까 11,000건까지는 아니더라도 9월은 7,000건까지는 제가 볼 때는 거뜬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계좌를 잘 안 주니까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계좌를 안 주다 보니까 거래가 이 정도고 만약에 계좌를 쉽게 줬으면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작할 때 평균 가격이 뭐 18억이다 뭐 그러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안 좀 빠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평균 거래가가? 살짝 빠졌었는데 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18억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한강 이남에 11개 구 평균이 18억 677만 원이고요. 한강 이북은 10억 2,238만 원 다 합치면 25개 구를 합치면 14억 3,621만 원입니다.
그래도 비싸죠. 평균인데.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나홀로 아파트든 모든 걸 다 포함한 가격이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역세권의 브랜드 아파트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강을 중간에 두고 한수 이남과 이북의 가격 차이가 평균적으로 지금 8억 원 넘게 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와, 이 정도로 벌어진다.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최근에 거래하는 현장에서는 뭐 느낌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일단 계좌를 달라고 하면 일단 계좌 받기가 힘들고요. 이게 매도자와 매수자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이제 호가를 올려가지고요. 지금 거래된 가격보다 더 높게 최고 호가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이 가격을 따라오면 한 번 더 올릴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매수자들이 살짝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최근 9월 한 달 동안 3억 5억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맞아? 내가 진짜 따라가야 돼? 어떡하지? 정부 대책은 나온다고 하는데 기다려봐. 지금 매수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일단은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 이유는 네. 매수자들도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은 아니야.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답이 없을 거야. 더 올라가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탄 신도시 다녀왔거든요. 어때요? 궁금했어요. 광교 신도시가 이제 움직이고 용인 수지 움직이고 따라서 이렇게 축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동탄 신도시 가보니까 역세권 주변에 재밌는 건 소형 아파트 위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보통은 대단지를 더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단지에다가 뭐 전용 84, 그렇죠. 뭐 그 이상을 선호하는데 전용 59가 거래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네.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일단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사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야, 서울이 저렇게 올라가고 광교도 올라가게 되면 우리 어떡하지? 곧 우리 차례 온다. 우리 차례니까 빨리 사야겠다라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대출 규제도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전용 59로 가자라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고요. 전용 59를 파시는 분은 또 마음이 그래도 내가 팔고 84로 내가 가야 되지 않겠어라고 해서 손바뀜이 되는데 전용 84 이상이 또 거래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팔고 광교로 가든지 분당으로 가든지 가야 되잖아요. 일부는 서울로도 가야 되는데 네. 기준점 되는 아파트 가격이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내 집을 팔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집이 호가가 더 올라가면 파는데 네. 아직 호가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전용 84 이상은 거래가 잘 안 되는데 59가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고요. 일단 분위기는 경부축 라인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맨날 통계 모니터링 하는데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도 야 이거 그렇죠. 어떡하지?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대출 규제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일부는 하거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6억이 4억으로 되면은 판세가 많이 바뀝니까? 저는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2억 원 차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왜 많이 안 바뀌냐면 일단은 서울은 6억 특히 이제 강남 3구, 용산구나 우리 한강벨트 지역들은 6억 대출 뭐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의외로 안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본력이 되시는 분들이 사고 있고 4억으로 줄이게 되면 이제 수도권 지역들이 오히려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경부축 라인은 뭐 살짝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만 서울의 상승을 막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처음이 무섭잖아요. 매도 처음 맞을 때가 좀 아프잖아요. 6.27 대책 때 대출 규제가 나왔어요. 금액으로 6억이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이 나왔는데 이걸 4억으로 줄이게 되면 사람들은 또 대출 규제 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4억에 맞춰서 거기 맞는 뭐 아니면 동탄에 뭐 59라든지 지역을 좀 벗어나서 사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똑같은 패턴으로 네. 저는 금액을 줄이는 건 당장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병행이 좀 돼야겠죠. 단순히 뭐 대출 규제만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뭐 국토부 장관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겠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다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포 성동이 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저는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고 97 대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했더라면 좀 덜 불안한데 97 대책 때 국토부가 토지거래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 봐라. 근데 뭐 권한만 주고 실제로 언급은 안 했는데 시장이 알아서 떨고 있었던 시장은 거 아니에요? 조만간에 지정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정이 되면 그거 봐.
그렇지 우리가 빨리 사길 잘했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가 나올 때마다 자꾸 절판 마케팅이 되니까 홈쇼핑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 구성 이 가격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으면 사람들이 좀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초시계 막 돌리고. 지금 불안해요. 네. 근데 그게 맞나 싶기도 한데 여하간 서울시든 국토부든 집값이 빠르게 다시 오르고 있고 공급이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데는 의견이 같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현장을 보는 눈은 비슷하지만 솔루션이 다른데 일단 서울시는 한강벨트에 집을 많이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토부의 김윤덕 장관이 이 재미있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취임 후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리는 게 맞다고 본다. 네. 근데 이거 인간 김윤덕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관 김윤덕으로 기자들과 처음 대면한 자리인데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규제들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고 토지거래가구역 지정하고 이런 규제들이 해도 집값은 올라가지 않겠나. 결국에는 보유세를 올리든 등 세금 규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정부의 대책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책이 발표했음에도 집값은 올라가고 수요 억제를 하더라도 쉽지 않겠다. 결국에는 세금 규제 카드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보유세 올리는 거 찬성을 합니다만 네, 패키지잖아요. 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에 이제 거래세를 내려줘야 이게 매물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매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양도세 부담은 좀 줄여서 손이 좀 바뀌게 해라. 왜냐하면 어차피 입주 물량이 안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며칠 전에 뭐 우리 공급 물량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하겠다. 네. 한강벨트에 19만 8천 호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2028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공급을 할 수 있는 건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매물이 나오려면 일단 보유세 올리면 집주인들은 부담스러워 내년에 더 올라가겠지 한번 팔아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도세에서 막히니까 양도세를 내려줘야 되는데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요. 왜냐하면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집주인들의 표가 이탈하게 되고 양도세를 내려주게 되면 무주택자들의 표가 이탈하기 때문에 뭘 해도 손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대출 규제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일단 좀 막아봐. 네. 여기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의 정책이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등에서 이제 노인들은 강남에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가 비싸니까 팔고 조금 손바뀜이 되면 어떠실까요? 이런 정책이었는데 당연하죠. 버텼잖아요. 버텼죠. 그리고 평생 동안 내가 여기 살았는데 어떻게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나요?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보유세 올리면 실제로 강남에서 집 갖고 계시던 분들이 던지고 빠져나가나요? 그런 수요가 있을 수는 있죠.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이제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실수했던 게 3주택 이상이면은 양도세가 82.5%니까 10억 남았는데 8억 국가에 내고 2억을 내 통장에 들어온다니까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증여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매물이 안 나오죠.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집값이 더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알잖아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유세만 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표도 날아가고 집값도 더 올라간다는 거 아니까 양도세를 내려줘야 되는데 양도세 내리기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세금 좀 손 안 대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 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단 이유도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가 내놓은 이 대책도 저는 소장님 오시면 꼭 물어봐야지 했던 게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땅이 있어요. 한강벨트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 압구정도 포함이고요. 네. 반포나 대치동이나 잠실 모든 게 다 포함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이 숫자를 내겠다라는 게 서울시 방침이고요. 신속통합계획 1.0 이번이 이제 2.0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으니까요. 1.0일 때 18.5년 걸리는 걸 13.5년으로 줄였고요. 이제 1년 더 줄였거든요. 12.5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최근에 이제 조합 쪽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공사비 문제도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서울시 리더들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지금 공사비 때문에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속도가 늦어지니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좀 못 올리게 하든지 뭔가 좀 압력을 좀 줘봐. 네.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가 그렇게 개입할 수도 없고요. 이 건설사의 단가인데 이게 그러니까요. 공공이 개입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게 맞느냐 또 만약에 논란이 있을 개입을 거고. 해서 공사비를 낮추면 시공사는 참여 안 하죠. 아 이거 쉽지 그러니까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희망처럼 2031년에 이 물량이 나온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고도 제한을 낮춰준 건 어때요? 이게 이제 보니까 분당일 때 야탑, 임해 이쪽에는 뭐 수혜받는 단지가 제법 있던데. 난리가 났어요. 여기 어때요, 고도 제한이 현장은? 풀어져서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층수도 올리게 되고 세대수도 늘리게 되고 공급을 늘리는 효과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집값부터 올라가거든요. 아. 임해동에 재건축이 언제 되겠습니까? 10년, 15년 후 얘기인데 지금 당장 집값은 벌써 한 3억 이렇게 호가 올리고 있으니까. 갑자기요? 네. 그 이야기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래 기존의 고도 제한으로 하게 되면 이게 15층밖에는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는 다른 규제도 아니고 이게 군사 시설은 사실상 해결할 수 그건 없는 뭐 규제잖아요.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네. 건데 우리는 답이 없어. 내 인생은 15층이야라고 생각하다가 지금 이 50층까지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최고 48층까지 올릴 수 네.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호가가 야 당연히 우리가 15층에 맞춰서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호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는 지금 부작용이 생깁니다. 야 여기도 무슨 증시처럼 선반영이에요? 분당에서 이제 가장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이 야탑동, 아, 임해동 이쪽이었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도 제한이 영향을 받고 네. 지역적으로도 약간 북쪽인데 그러니까 많이 눌려 있다가 한 번에 확 올랐다 이 갑자기 이제 말씀이군요. 호재가 되니까 이게 이제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현상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동도 궁금할 거예요. 목동도 지금 재건축 단지가 이거 고도 제한 때문에 생각보다 높이 올릴 수가 없다 해서 지난번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거 해도 되느냐 말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전해드렸죠. 예 이쪽은 어떻습니까? 목동은 이제 반대죠. 이게 분당은 이제 규제가 풀어지니까 호재라고 하는 거고 목동은 2030년에 국제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에서 규제를 고도 제한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야 우리 빨리 해야겠다. 2030년까지 적어도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받아야겠다라고 네. 해서 지금 움직임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동의율이 한 달 만에 70% 동의가 막 됩니다. 빨리 하자고. 주민들이 앞뒤 보지도 않고 도장 막 찍어줍니다. 아이고. 이 도장이 뭐 모든 재건축 사업의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뭐 신탁 지금 방식으로 진행하는 단지들이 한 10개 단지 정도 되는데 신탁이 좋아? 도장 찍어.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지금 막 도장을 찍고 조합 설립 빨리 해야지. 이게 빨리가 되는데 역시 저는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돈 문제가 걸리면 추가 분담금 얼마 내세요라고 하면 선뜻 도장 찍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목동 현장을 가보게 되면 네. 환급 받는다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는 대지 지분이 있어서 농정률이 또 낮고 대지 지분이 우리는 많으니까 분담금은커녕 캐시백 받을 거야. 캐시백 기대감은 받는다라고 그렇군요. 지금 다 생각을 네. 하고 동의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예전에 반포자이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5층짜리 아파트고 여기는 아무리 좋아도 용적률이 120에서 150% 정도 되는 중층 아파트인데 실제로 환급을 받을지는 저는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공사비가 반포자이 지을 때하고는 몇 배가 올랐나요? 뭐 전혀 그때 비교 대상이 분양한 아니기 게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 당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그래서 네. 그 돈 문제가 나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2030년 이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뭐 돈 문제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네. 또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목동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전세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세 매물이 없대요.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4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전세 매물이 없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전세 수급 지수가 154.2 전월 대비 2.2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2021년 8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이게 100을 초과할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라는 의미고 150이 넘어가게 되면 전세 대란입니다. 수요가 많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훨씬 많다 거죠. 이런 뜻이죠. 근데 150 넘어가게 되면 대란이라고 하는데 지금 154.2니까 이미 대란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가격이 높지는 않아요. 네. 전세 가격은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지는 않는데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수요 시장인데 진짜 물건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집주인이 실거주 해버리거나 네. 월세로 돌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좋으니까 차라리 매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매물이 내년에는 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이 없거든요. 아, 이거. 거기에 정부 규제들 보게 되면 다 실거주 요건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대출 받으면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동에 아파트 샀는데 실거주가 있으니까 매물이 내년에는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앞으로 전세 시장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세 사기, 금리 이게 월세 시장을 가속화시키는군요.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고요. 추석 잘 보내고 또 다시 만나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